네,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 및 증시 동향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주환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국내 증시는 미국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순환매가 진행됐습니다. 미증시가 일부 기술주 모멘텀에 나스닥만 상승한 가운데 국내도 물가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났었습니다. 환율과 금리 등 주요 변수들의 움직임이 제한되었고 외국인은 소규모이나 현선물을 순매수하긴 했습니다. 상승세를 보였었던 음식료와 조선 등은 차익 매물이 출회되었고 전기가스와 화학, 건설 등 모멘텀이 작용하면서 매기가 이쪽으로 좀 이동을 했는데요. 제한적인 수급 및 모멘텀 속에서 순환매 장세가 진행됐습니다. 코스닥은 2차전지와 헬스케어의 강세에 1% 가까이 상승하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미정부가 대중국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물가와 소매 판매 결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했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을 했고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CPI는 전월비 0.3%, 전년비 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헤드라인과 근원 모두 예상에 부합하거나 하회하는 둔화 흐름이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또한 소매 판매도 예상을 크게 밑도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카시카리 총재는 정책금리를 좀 더 오래 동결해야 한다는 매파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주요 기술주들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나스닥과 반도체 지수가 이틀간 각각 2에서 4%대 강세를 보였고요. 게임스탑과 같은 밈주식들은 상승세가 상승했었던 모습이 좀 변화하면서 전일에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PPI는 예상을 상회했지만 CPI와 소매 판매는 예상을 하회하면서 물가 우려가 완화되고 또 9월 인하 확률이 75.6%로 급등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14일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일축하는 등 중립적인 발언을 한 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관세 등 미중 갈등 심화는 부담 요인이지만 환율과 금리 하락 그리고 물가 우려 완화를 반영하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엔화 관련돼 있는 전망 자료입니다. 오재영 연구원입니다. 네, 지금 엔화가 그 달러엔이 160엔까지 상승한 이후에 최근에 좀 금시장 외환 그 개입과 달러 약세로 인해서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재점검을 해봤습니다. 그 4월에 미국 물가 불안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후퇴로 좀 달러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나오면서 그 엔화의 초약세가 보였었는데 이후에 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고 2022년 고점보다 높은 160엔까지 상승하면서 현재 153에서 156엔 내외에서 등락 중입니다. 그 4월 29일 그리고 5월 2일에 일본 당국이 두 차례에 걸쳐서 좀 개입을 한 것으로 좀 보이고 금융당국은 개입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일관했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는 5월 말 공개 예정으로 좀 밝혀져 있고 시장에서는 8조엔 내외의 개입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일본은 보통 엔화 약세를 위한 개입이 주였고 강세를 위한 엔 개입은 이제 1997년 그리고 2022년 두 차례였는데 이제 2022년 사례를 보면 9월과 10월 대규모 개입 이후에 실제로 엔화 약세가 좀 멈춘 것은 11월 발표된 미국 물가지표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달러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점입니다. 따라서 개입은 이제 일시적인 환율 방어 역할만 할 뿐 엔화의 강세 전환은 결국 달러 강세 그리고 엔화 약세 요인이 완화되었을 때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9월 전후로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개시되기 전후로 해서 좀 엔화의 강세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고 연말
연말은 달러엔을 기존에는 135에서 140엔까지 하락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좀 금리 인하 개시 시점이나 그 횟수 등이 좀 축소되면서 140에서 145엔 내외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엔화의 흐름은 BOJ 통화 정책보다는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 향방에 좀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고, 어제 발표된 그 5월 물가 그리고 6월의 물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향후 물가들이 예상을 상회한다면 달러에는 재차 160엔 내외로 리테스트를 예상을 하고 있고, 반면 물가지표 예상을 하회한다면 달러에는 현재 수준에서 관리되다가 9월 내외에서 하락 전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미국 등 수요의 그 압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점 등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물가에 반영되기엔 좀 시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보면 이제 160엔을 마지막으로 저항 구간이고, 그 이후로는 굉장히 이전 수준이 1970년대의 177엔, 그리고 그 이후에는 230엔 이상 수준에서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좀 160엔 내외에서 금융당국의 근데 여러 차례 개입을 통한 방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는 상단을 160엔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미일 금리 차가 작년보다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에는 거의 10% 가까이 추가 절하되면서 저희 이제 금리 수준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에 확실히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상단은 좀 제한된 반면 이제 현재 수준에서 관리되다가 9월 내외에서 하락 전환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이제 삼성증권,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이렇게 네 회사의 1분기 실적 리뷰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권입니다. 자, 우선 삼성증권입니다. 1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양호한 실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1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2,531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45.6%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채권평가 이익들을 시현하였다는 이 기저를 감안할 때 우수한 실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 이유는 해외 주식 관련 프로모션에도 불구하고 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IB 쪽에서의 견조한 성장 그리고 조달 비용 하락의 영향으로 양호한 트레이딩 및 상품 손익을 시현하였기 때문이다.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은 전년 동기 33.9% 증가하였습니다. IB 쪽은 이제 35.6% 지난해 대비 증가했는데요. 지난해 1분기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매우 부진하였었던 업계 상황들을 감안할 때 기저효과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됐지만, 지난해 2분기 이후에 개선되는 흐름 속에 있는 구조화 금융 중심의 회복이 1분기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딩 및 상품 손익은 18.5% 감소했는데, 특히 이제 지난해에 이제 기저효과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ELS 조기 상환 및 발행 규모가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호한 실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회사채 조달 비용 하락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 1분기 실적 역시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시현하였고, 이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중요한 점은 중장기 자본 정책의 큰 틀을 발표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회사에서 발표한 적정 킥스 비율은 220%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2023년에 이제 37.4% 수준의 주주 환원율을 중기적으로 약 3년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50% 수준으로 이제 확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큰 틀입니다. 현재 삼성화재의 킥스는 이제 277.4%로 약 57%포인트의 초과 자본 상태이고요. 금액으로는 약 5조 원 정도입니다. 이제 우선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5조 원을 이제 향후에 주주 환원으로 다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이제 주주 환원율 제고도 있겠지만, 글로벌 사업 확대 그리고 국내 사업에서 추가 리스크 보유 등 여러 가지 이 재원들을 사용해서 하는 중장기 이제 정책들을 발표를 할 거고요. 그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이제 주주환원율 제고가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ROE를 제고시켜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장과 수익성 두 가지 모두 다 점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세부 계획은 이제 2분기에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주환원 방법은 여전히 자사주 매입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현금 배당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은 7,010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한 수준입니다. 신계약 CSM은 30.6% 증가하였는데 4월에 보험료율 인상을 앞두고 선수요가 증가했던 부분들이 있고, 일당 담보 등 특수 담보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월납 신계약이 이제 30.7%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계약 CSM 전환 배수는 15.2배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시현을 했습니다. 지난해 연중을 놓고 보면 1분기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 지난해 하반기 대비로는 전환 배수가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는 이제 경쟁 심화와 이제 포트폴리오 변화의 영향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이런 경쟁 심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전환 배수의 상승은 제한적 수준으로 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보험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하였고, 투자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9% 증가하였습니다. ROE는 17.3%로 지난해 대비 1.7%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DB손해보험입니다. DB손해보험은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감독 당국이 IBNR 적용 관련된 기준을 이제 변경을 하였고, 일부는 지난해 4분기에 이제 이익잉여금 조정으로 반영이 되었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불리했던 부분들을 감독 당국 기준으로 맞춤에 따라서 1,000억 원 규모의 손실부담 계약 환입이 반영이 됐습니다. 또한 투자 쪽에서 기대보다는 이제 양호한 실적을 시현하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중기적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지만 현재 중기 킥스 비율의 목표 설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역시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수준에 따라서 DB손보의 추가적인 PB 멀티플 개선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험업종 최선호 종목으로 유지를 합니다. 1분기의 별도 기준 순이익은 5,834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33.7% 상회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컨센서스를 상회한 가장 큰 요인은 IBNR 관련되어 있는 세부 기준 추가 적용으로 약 1,000억 원 규모의 IBNR 환입이 손실부담 계약 환입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선박펀드 처분이익 등 약 110억 원 등도 역시 반영이 됐습니다. 장기보험 이익은 4,4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2% 증가하였고요. 유한에는 손실부담 계약 환입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및 일반 보험 손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이제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손해율이 상승 흐름 속에 있는데요.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시현하였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투자 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55.9%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에 이제 그 비경상적 평가 이익이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이익의 증가율이 높게 나왔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1분기 ROE는 27.3%로 전년 동기 대비 6.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이 이번에 이제 그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가장 큽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 DB손해보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IBNR 적용 기준 변경에 따라서 손실부담 계약 비용 환입이 2,264억 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IBNR 산출 기준이 변동이라는 부분들은 이미 이제 DB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4분기에 일시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원인사고 일자에서 지급사고 일자로 기준이 변경되는 실손담보의 변화 요인들이 있었고, 특히 3세대, 4세대 실손의 환입 부분들이 크게 반영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4분기에는 경험 조정을 통해서
현대해상이 대규모로 손실부담 계약을 반영을 하면서 어닝 쇼크가 나왔었던 점을 기억을 하시면 그거에 따른 반작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의 킥스 비율은 167%로 전분기 대비 5.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할인율 조정에 따라서 9%포인트 하락 요인들이 이제 반영이 됐지만은 CSM 성장 및 위험액 관리를 통해서 그 영향은 축소되었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2분기 중에 후순위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고 재보험 출재 등을 통해서 2024년 180%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별도 기준 순이익은 4,773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82.7%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1.4% 증가한 수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요인은 손실부담계약 환입 2,700억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CSM 상각은 경쟁사 대비 높은 17.5% 증가하였고 예실차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CSM 상각이 경쟁사 대비 크게 반영된 이유는 다른 회사들은 지난해 4분기에 경험 조정의 영향이 CSM 조정으로 반영된 반면 현대해상은 손실부담 계약으로 반영이 되면서 CSM 쪽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37.8%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약 1,000억 원 규모의 평가 손익의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1분기 ROE는 32% 수준입니다. 다음은 롯데케미칼의 1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전우재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유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롯데케미칼 발표드리겠습니다. 롯데케미칼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 15만 5천 원 유지합니다.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 전후로 주가가 최근 반등함에 따라서 업데이트차 자료 작성을 했고요. 투자 포인트는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일단 인도네시아 라인 프로젝트 되게 큰 공사가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이 되면서 캐펙스 사이클 종료가 됩니다. 작년에 이제 투자비가 6.7조 원에서 올해는 2.7조 원, 내년에는 1.7조 원으로 크게 감소를 하고요. 해당 인도 프로젝트는 22년간 법인세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영업이익 2천억 이상 애드되는 것 외에도 22년간 법인세 혜택이 한 1.1조 원 가량 발생할 걸로 좀 보고 있고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중국의 이구안신 정책에 따라서 자동차와 가전제품 많이 팔리면 고급 플라스틱 많이 팔릴 것이다. 이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 초에 발표됐던 정부의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덕분에 대형 건설사들의 이제 리스크가 심리적으로 좀 감소를 하면서 롯데건설 저희가 44%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리스크 감소된 것도 투자 포인트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은 마이너스 1,300억으로 4분기 대비 크게 개선이 됐고요. 2분기에도 실적 개선된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들어서부터 마진이 조금 더 많이 회복이 되는 모습을 최근 보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2024년도에 흑자전환 그 다음에 25년도까지 실적 크게 개선되면서 EPS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과거 주가랑 같이 보면 EPS와 연관성이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주가 회복도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SK 아이테크놀로지 자료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네, ITNS 이창민입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투자의견 바이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를 75,000원으로 25% 하향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 31% 수준이고요.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하회 전망하고 있습니다. 469억 원의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분기 최악의 실적 대비해서는 분리막 판매량이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매출 그리고 수익성 모두 개선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지만 분리막 자체가 고정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비즈니스라서 가동률이 낮을 경우에는 큰 폭의 적자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SKIT 2024년 실적은 영업 적자 942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최악의 실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느 정도 회복이 돼도 어쩔 수 없는 연간 영업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주요 고객사 가동률 회복으로 분리막 판매 증가
그리고 북미 OEM, 국내 배터리셀 제조사 등 신규 고객향 매출이 시작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IRA와 FEOC 등의 내용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북미 지역 내에서 탈중국 수요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클리오의 1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박신혜 연구원입니다. 네, 클리오의 1분기 실적 리뷰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48,000원으로 7% 상향 조정합니다.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6% 상향 조정한 영향 때문이고요. 클리오는 매출이 여러 브랜드, 카테고리, 국가, 그리고 유통 채널로 분산되어 있어서 매우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췄습니다. 실적 안정성에 더해 2022년부터 높은 매출 성장세와 수익성 개선 흐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해외 매출 비중의 지속적인 확대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매수 접근을 추천드립니다. 1분기 실적은 연결 매출은 24%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62% 증가하면서 매출은 컨센서스에 부합하고 영업이익은 7% 상회했습니다. 마케팅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높은 채널의 매출 성장과 기초 화장품의 비중 확대에 힘입어서 영업이익률이 2.2%포인트 개선됐습니다. 먼저 국내 매출은 12% 성장했는데요. H&B와 온라인이 각각 10%대 성장세를 보였고, 홈쇼핑은 팩트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방송 횟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매출이 117% 고성장했습니다. 해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7%나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은 9달 청귤 비타시 세럼의 인기가 이어지면서 매출이 48% 성장했고, 일본도 채널 확장 효과로 인해서 매출이 16% 증가했으며, 중국도 분여절 효과에 기반해서 50% 성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 매출도 124%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매출 비중 60%를 차지하는 베트남에서 매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파라다이스 1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터테인먼트 담당 이선아입니다. 파라다이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19,500원에서 21,000원으로 7.7%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일본 고객뿐만 아니라 신시장 고객 확보에도 성공했으며 우수한 고객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 VIP의 수요 회복이 기대됩니다. 인스파이어와의 경쟁 강도는 예상보다 양호한 수준이며 이에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 목표 주가 상향의 주된 원인입니다. 파라다이스 1분기 영업이익은 484억 원으로 영업이익 기준 시장 예상치인 402억 원을 상회했습니다. 일본 VIP와 매스가 견인한 드랍액 증가와 함께 홀드율이 개선되면서 카지노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양호한 외형 성장을 달성했고, 이로 인해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여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했습니다. 2분기는 중국 노동절 연휴와 일본의 골든위크 연휴가 있어서 계절적 성수기입니다. 항공 노선 확충과 함께 여객 수요가 증가하면서 5월에도 큰 폭의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인스파이어 카지노 개장에 따른 경쟁 신호가 우려됐으나 오히려 인근에 있는 PCT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카지노 매출을 달성하면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파라다이스는 지난 4월 코스닥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 예비신사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빠르면 6월 말 발표 이후 7월 초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SBS 1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최영은 연구원입니다. 네, SBS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를 26,000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광고 부분의 매출의 감소폭이 기존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넷 인수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되기에 2024년, 2025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4.9%, 20.5% 하향 조정했습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크로가 우호적이기 때문에 광고 쪽에서 마이너스 15.6%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2분기에도 1분기보다는 개선되겠지만 여전히 작년 대비로 봤을 때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파리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파리올림픽을 통해서 광고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브와 지금 최근 티빙의 합병 이슈가 있는데 지금 웨이브에서 SBS가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웨이브 합병 과정에서 SBS가 어떤 영향을 가져갈지 지켜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지오소프트와 시노펙스 관련된 자료입니다. 김영겸 연구원입니다. 네, 지오소프트 1분기 연결 매출액 1366.5억 원, 전년 대비 10.9% 성장했고요. 영업이익 67.6억 원으로 719.9%, 영업이익률은 5%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이렇게 최대 실적을 기록한 원인은 자회사 오아시스 마켓의 온오프라인 채널 시너지 효과, 그리고 오아시스 루트를 통한 판관비 효율화, 생산자 직소싱을 통한 원가 절감, 그리고 낮은 광고 선전비 등이 이유입니다. 국내 온라인 식품 시장 규모는 2019년에 17.2조 원에서 작년 2023년에는 40.6조 원으로 연평균 성장률 23.6%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역시 1분기 평균 29.2%를 기록하면서 성장폭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상기후로 인한 식품 및 외식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요. 또한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를 통해서 합리적인 소비, 불황형 소비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것이 온라인 신선식품 플랫폼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이고요. 차별화된 수익성을 보이는 지오소프트에 주목해야 될 이유입니다. 지난 10일 공시를 통해서 약 128만 주, 약 100억 원에 대한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는데요. 최대주주를 제외한 유동주식 수의 약 11.5%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1215억 원을 현재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신감으로 보이고요. 또 주가 부양을 하고 싶은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무인 결제 시스템에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지오소프트의 무인 결제 시스템은 기존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물건을 놓으면 바코드나 QR코드 없이 360도 AI 카메라가 제품을 확인해서 자동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 마트를 가시면 똑같이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으시면 캐셔가 이제 그것을 바코드로 찍고 이제 결제를 하는 시스템에서 캐셔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개발 막바지로 추정이 되며 빠르면 하반기부터 오아시스 직영 매장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자동화 확대로 인한 비용 절감이 기대가 되고요. 테스트베드 역할을 통해서 비용 효율화, 인력난을 겪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을 전망입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공격적인 진입으로 새벽 배송의 경쟁 강도가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노펙스인데요.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에 영업이익 8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4.5%, OPM은 11.4%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최근 분기 추이에서 처음 두 자릿수 11.4%를 기록을 했고요. 고객사의 고사양 고품질의 모바일 FPCB 위주의 매출이 발생하면서 Q는 좀 하락했습니다만 P가 상승하면서 매출은 소폭 감소했고 수익성 향상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장용 대형 스마트 FPCB에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 차량 경량화, 센서 일체형의 배선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고객사들이 연결 1m 이상의 대형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2025년 이후부터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전망입니다. 현재 시노펙스는 베트남에 두 사업장을 캐파 증설을 완료를 했고요. 대형 FPCB 대응할 설비를 마쳤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이제 인공신장 사업과 AI 혈구 분석기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이 두 사업 역시 정부 국책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현재 국내 말기 콩 팥병 발생률이 세계 3위이고요. 혈액 투석 환자는 약 13.5만 명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혈액 투석 관련 소모품 시장이 약 1.4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모두 외국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산화의 필요성이 굉장히 큰 가운데 시노펙스가 최근에 이 혈액 투석기의 국산화에 성공을 한 것이고요. 시노펙스의 5년 내 국내 시장 점유율을 약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혈액 여과기 전자동 생산 라인 GMP 설비 약 200만 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양을 구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빠르면 2분기 말부터 첫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미국 주식 관련 자료입니다. 퀄컴이고요.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퀄컴의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고 저희는 긍정적인 요인이 많이 남아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4가지 정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신제품 스냅드래곤 X를 통해서 노트북용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개척 중입니다. 두 번째는 차량용 플랫폼 디지털 세시를 통한 성장. 매출 성장률이 지금 한 35%대되고 전체 매출에서 한 6%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는 2분기에 실시한 16억 달러 정도의 주주 환원으로 현재 지금 퀄컴의 12개월 선행 ROE가 44.3%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가 수준인데요. 퀄컴의 향후 12개월 선행 ROE, 그 다음에 향후 3년 연평균 EPS 복합 성장률 등을 반영한 주가는 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 비중을 확대할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이번 실적을 정말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면 매출은 1.3%로 크지 않았지만 둔화되고 있던 매출이 이제는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PS는 13%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33% 정도가 나왔고요. 핸드셋 사업부가 이제 스냅드래곤이 속해 있는 사업부인데 이쪽에서 온디바이스 AI 칩셋 수요 그리고 중국 OEM 생산 증가로 인한 매출이 반영이 됐습니다. 자동차 사업부 매출은 3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향후에 이제 먹거리 요인을 퀄컴이 몇 개를 공개를 했는데요. 먼저 AI 허브가 이제 온디바이스 AI 라이브러리를 공개를 하면서 이 허브를 기준으로 스냅드래곤 X 노트북용이죠를 출시한다든지 아니면 메타의 라마 3와 모델이 이제 칩에 얹어진 거죠. 그래서 스냅드래곤이 제휴를 해서 이런 부분도 현재 AI 쪽으로 강화해 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저희는 퀄컴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